시어머니 최 여사는 우리 부부가 10년 동안 모은 돈으로 애정을 담아 꾸민 아파트 거실에 고급 패브릭 소파에 앉아 있었다. 내가 정성껏 우려낸 최고급 제주 작설차를 한 모금음미한 그녀는 마치 중대한 선언문이라도 낭독하듯 당당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내 살던 예전 아파트는 팔았다. 그 돈은 전부 네 시동생 태민이 신혼집 구하는데 보태주기로 했어. 걔가 곧 결혼하지 않니? 그래서 다음 주부터 내가 이 집으로 들어올 거다. 앞으로 너희와 같이 살 테니 그리 알아라. 내 남편 서태경은 1초라도 늦으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애원과 불안이 뒤섞인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도희야, 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잖아. 네 생각은 어때? 나는 손에 쥐고 있던 펜을 내려놓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자신들의 결정이 옳다는 확신과 내가 순순히 따를 거라는 기대감만이 가득했다. 나에 대한 일말의 존중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나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적막한 거실의 공기를 깨기에 충분한 아주 작은 헛웃음이었다. 마침 잘 됐네요, 태경 씨. 나는 테이블 위에서 서류가 든 파일 하나를 집어들고 붉은 직인이 찍힌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렸다. 방금 아프리카 파견 근무 발령 확인서를 받았어요. 모레 출국해야 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찻잔에 담긴 차가 하마터면 쏟아질 뻔했다. 아프리카? 험한 오지구석에 여자 혼자 가서 대체 뭘 하겠다는 게야? 꼬리를 밟힌 고양이처럼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나는 그들이 똑똑히 볼 수 있도록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다. 코이카에서 주관하는 아프리카 지역 도시계획 지원국가 프로젝트예요. 파견 기간은 1년 6개월. 직급도 높고 대우도 파격적이죠. 제 커리어에 있어 2번 다시 없을 기회예요. 그제야 충격에서 헤어나온 태경이 다급히 다가와 내 팔을 움켜쥐었다. 당황한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도희야, 농담하는 거지? 언제 지원한 거야?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왜 나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결정해? 나는 내 팔을 빼내며 그를 차분하게 응시했다. 그럼 당신은 어머니 모시는 문제를 나랑 상의했어? 그래요. 예전 아파트가 어머니 명의인 건 맞죠. 하지만 그 집 판 돈을 도련님 신혼집에 쏟아붓는 건 내 알 바 아니에요. 다만 어머니가 이 집으로 들어오시는 건 내 개인 공간에 대한 명백한 침해고 내 삶의 질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문제예요. 나는 시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어머님도 잘 아시잖아요. 제 직업은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해서 조용해야 해요. 전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고요. 어머님, 생활 방식과는 전혀 맞지 않아요. 시어머니가 한 톤 높아진 목소리로 내 말을 끊었다. 내가 널 방해하면 얼마나 한다고 그러니? 넌 내 며느리야. 시어미 모시는 건 당연한 도리 아니냐. 그럼 내가 그 좁아터진 태민이 전셋집으로 가랴? 방 3개짜리 이 넓은 아파트에 식구 하나 더 넣는 게 뭐가 문제라고.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태경이 서둘러 중재에 나섰다. 어머니, 고정하세요. 도희 말도 아주 틀린 건 아니잖아요. 아직 남는 방도 있고 태민이도 곧 결혼할 텐데. 아, 그 돈이면 김포나 남양주 쪽의 신혼부부 살만한 아파트 전세는 구할 수 있을. 아파트라니? 내가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그의 말을 잘랐다. 어머님, 예전 아파트 파셨다면서요. 그 돈 8억에 도련님 모아둔 돈 조금 합치면 경기도권 아파트 매매도 가능할 텐데요. 어머님, 왜 그 큰 돈을 도련님한테 다 주신 거예요? 시어머니가 자랑스럽다는 듯 대답했다.
우리 태민이가 강남에 20억짜리 아파트를 눈여겨보고 있잖니. 돈이 턱없이 부족해. 내 돈 8억은 계약금이랑 중도금에 보태야지. 우리 집안의 유일한 미혼 자식인데 부모로서 당연히 팍팍 밀어줘야 안 쓰겠어? 나는 비웃음을 흘리며 태경을 쳐다보았다. 그는 죄 지은 아이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서태경 씨, 우리 결혼한 지 5년 됐어. 이 아파트 살 때 당신 네 집에서 5천만 원 보탰고 우리 부모님이 3억 주셨어. 주택담보대출 이자랑 원금 우리 둘이 갚고 있지? 한 달에 당신이 150만 원, 내가 300만 원씩. 그리고 리모델링 비용, 가구, 가전제품 전부 우리 부모님이 사주신 거고. 내가 한마디씩 내뱉을 때마다 태경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근데 왜? 단지 당신 동생이 결혼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 남은 인생을 희생해야 해? 20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싶으면 자기 능력껏 살아야지. 그게 왜 내 의무가 돼야 하냐고. 시어머니가 테이블을 내리치며 벌떡 일어났다. 도도이, 너 지금 말 다 했어? 우리는 한 가족이야. 태경이와 결혼했으면 너도 서씨 집안 사람이라고. 시동생 돕는 게 당연한 미덕이지. 너같이 돈에 벌벌 떠는 며느리 때문에 우리 태민이 결혼 엎어지면 네가 우리 집안 대 끊기는 거 책임질 테냐. 어머님, 전 그 돈 단 한 푼도 탐낸 적 없어요. 돈은 이미 어머님과 도련님 손에 있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어머님이 편안한, 어머님이 노후를 보낼 보금자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도련님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하셨다면 더 이상 제 삶에는 간섭하실 권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나는 파견 서류를 가리켰다. 국가 프로젝트예요. 이미 계약서에 사인도 끝났고요. 지금 와서 거절하면 어마어마한 위약금을 물어야 하고 제 미래 커리어도 끝장납니다. 그러니까 전 무조건 가야 해요. 태경이 패닉에 빠졌다. 도희야, 안 돼. 가지마. 나 혼자 어떡하라고? 어머니가 여기 오시면 누가 모셔?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건 당신 문제지. 나한테 묻지도 않고 당신 어머니 계획에 덜컥 동의한 건 당신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1년 반 동안 없는 동안 어머니 모시는 책임은 온전히 당신 몫이야. 거실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경악과 분노가 서렸고 태경은 마치 배신이라도 당한 듯 상처받은 표정이었다. 내일 아침 8시에 인천공항으로 데려다줘. 그 말을 남기고 나는 서재로 들어갔다. 방문을 닫자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내 이름은 도도희 32살. 도시계획연구소의 수석연구원이다. 어릴 때부터 독립적으로 자라온 나는 결혼이란 두 성숙한 인격체가 만나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믿었다. 서태경과 결혼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결혼하고 나서야 나는 내가 거대한 가부장제 흡혈귀 집안에 들어왔다는 걸 깨달았다. 시댁은 전형적인 남아선호 사상이 뼈 깊이 박힌 집안이었다. 위로 시누이가 하나 있었지만 일찍 결혼해 멀리 떨어져 살았고 모든 기대와 자원은 장남인 태경과 막내 태민에게 쏠려 있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진정한 황금알은 언제나 막내 태민이었다. 장남인 태경은 K, 장남의 굴레 속에서 책임감만 강요받을 뿐 늘 어머니와 동생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다. 5년 전 우리가 이 아파트를 매매할 때 자금의 대부분은 내 쪽에서 나왔다. 그때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너희가 윗물이니 아랫물한테 모범을 보여야지. 형과 형수가 희생하는 건 당연한 이치 아니겠니. 결혼 후에도 태미는 툭하면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차를 빌려가고 심지어 돈을 빌려갔다. 한 번은 내가 꽤 큰 액수의 연말 보너스를 받은 적이 있었며 투기신같이 그 사실을 알아챈 시어머니는 다음 날 달려와 태민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3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당연히 빌려달라는 건 그냥 달라는 뜻이었다. 내가 자기 개발에 쓸 돈이라며 거절하자 시어머니는 하루 종일 거실에 주저앉아 박복한 자기 팔자를 한탄하며 파산 위기에 처한 시동생을 모른 척하는 피도 눈물도 없는 며느리라며 곡소리를 냈다. 태경은 그녀 옆에 앉아 나를 설득했다. 도희야, 어머니도 힘드시잖아. 그냥 우리가 도와주자. 나중에 태민이가 갚을 거야. 그때 내 가슴은 차갑게 식어버렸다. 나는 이 집안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정작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조차 내 마음대로 쓸 자유가 없었다. 그날 이후 나는 남몰래 탈출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스스로 더 강해져서 나만의 경계를 확실히 세우지 않으면 언젠가 이 집안이 나를 통째로 집어 삼킬 거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6개월 전 연구소에서 해외 프로젝트 파견을 위한 전국 단위 선발 공고가 났다. 그중 아프리카 도시계획 프로젝트는 가장 험난하지만 가장 권위 있는 자리였다. 나는 망설임 없이 지원했다. 무서워 보일지 몰라도 사실 이건 황금 같은 기회였다. 연봉은 3배로 뛰고 명예와 존경을 얻으며 향후 승진을 위한 이력서에 엄청난 가산점이 될 터였다. 나는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리며 태경에게 철저히 숨겼다. 그리고 오늘 시어머니와 남편이 내게 완벽한 명분을 쥐어준 것이다. 그들은 내가 말 잘 듣는 전업주부나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만만한 며느리쯤으로 착각하고 있었다. 단단히 오산이었다. 다음 날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시어머니는 꼭두새벽부터 자신이 살게 될 아파트를 시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태민과 그의 예비 신부 윤세린까지 대동했다. 그들은 마치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검하듯 방마다 돌아다녔다. 세린은 전형적인 강남의 허영심, 많은 소셜라이트 같은 외양을 하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교활하고 계산적이었다. 그녀는 내 드레스룸을 가리키며 시어머니에게 콧소리를 냈다. 어머님, 이 옷장 너무 크고 공간 낭비예요. 우리 태민 씨 옷 넣을 때도 부족한데. 어머님, 이사 오시면 형님 물건은 싹 치우고 이 방을 태민 서재로 쓰면 딱 좋겠어요. 시어머니가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 여자 하나가 뭔 옷이 이렇게 많아? 우리 귀한 태민이 서재가 100번 1000번 중요하지. 과일 접시를 들고 주방에서 나오던 나는 그 대화를 듣고 헛웃음이 났다. 나는 다가가서 차분하지만 반박할 수 없는 어조로 말했다. 윤세린 씨, 단단히 착각하고 계신가 본데요. 첫째, 이 아파트의 주 명의자는 접니다. 둘째, 이 드레스룸은 제 극히 개인적인 공간이고요. 제 허락 없이는 누구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셋째, 도련님 서재가 필요하면 나중에 입주할 강남 20억짜리 아파트에나 만드세요. 세린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내가 이렇게 대놓고 면박을 줄 거라고는 예상치 못한 눈치였다. 그녀는 도움을 청하듯 시어머니를 쳐다보았다. 시어머니가 곧바로 노발대발했다. 도희 너, 말버릇이 그게 뭐냐. 세린이는 곧 우리 서씨 집안 식구가 되래야. 말 좀 예쁘게 못해? 할 수 있죠. 하지만 제 선을 넘는 사람한테까지 예의를 차릴 생각은 없습니다. 나는 과일 접시를 탁자에 내려놓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어머님, 어머님이 저희와 같이 사시는 거 반대 안 합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여긴 제 집이지 어머님이나 어머님 아들 집이 아니에요. 제 생활 습관에 간섭하거나 제 물건을 이래라 저래라 하실 권리 어머님껜 없습니다. 너 지금 나 쫓아내는 거냐? 시어머니가 분노로 부들부들 떨었다. 제가 쫓아내는 게 아니라 어머님 아들이 여기서 모시겠다고 한 겁니다. 나는 주방 문간에 숨어 못 들은 척하고 있는 태경을 노려보았다.
서태경, 이리 나와. 내 호통에 태경이 마지못해 기어 나왔다. 그는 어머니와 나를 번갈아 보며 어쩔 줄 몰라 했다. 도희야, 이건 좀 너무하잖아. 그래도 어머니가 어른이신데. 어른이면 내 생활 공간이랑 커리어 계획까지 마음대로 쥐고 흔들어도 돼? 내가 차갑게 쏘아붙였다. 너희 가족 전체가 도련님 결혼을 위해 내 권리를 희생시키는 걸 당연하게 여긴다면 나도 내 권리를 철저하게 지킬 거야. 나는 소파로 걸어가 등기부등본 사본을 꺼내 들었다. 내 이름이 가장 먼저 적혀 있었다. 이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아직 20년이나 남았어. 내가 출국하는 날부터 난 이 대출금 단 한 푼도 안 낼 거야. 시어머니와 세린의 얼굴이 길게 늘어났다.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태경이 혼자 그 큰 대출금을 다 갚으란 말이냐? 시어머니가 경악하며 소리쳤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전 1년 반 동안 파견 나가서 이 아파트 혜택은 요만큼도 못 누리니까요. 거주하고 시설을 누리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는 게 당연한 상식이죠. 대출금, 관리비, 수도세, 전기세. 아, 어머님 모시는 생활비도 전부 포함해서요. 태경은 절망에 빠졌다. 그의 한 달 월급은 350만 원. 기존에 자기가 내던 대출금 150만 원에 내목 300만 원을 더하면 대출 원리금만 매달 450만 원이다. 생활비는커녕 월급을 다 털어도 마이너스였다. 도희야, 이러면 안 되지. 네가 가버리면 이 집은 아예 신경도 안 쓰겠다는 거야? 그가 애원했다. 신경 쓸 거야. 나는 파견 서류를 가리켰다. 먼 타국에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걸로 큰 사랑을 실천할 거니까. 이 작은 가정의 책임은 여기서 먹고 자는 분들이 알아서 지시고요. 나는 시어머니를 쳐다보았다. 어머님, 예전 아파트 판 돈 8억은 다 받으셨죠? 시어머니는 찔리는지 고개를 돌렸지만 세린이 승리감에 도취된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당연히 태민 씨 계좌로 다 이체됐죠. 이제 계약금은 충분해요. 아주 잘 됐네요. 나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안심이네요. 최소한 그 돈이 내 대출금 갚는 데 쓰일 일은 없을 테니까. 나는 태경을 향해 경고하듯 말했다. 서태경 씨, 잘 생각해. 내가 없는 동안 당신이 대출금 못 막으면 은행에서 이 아파트 압류할 거고 우리가 부은 계약금이랑 원금 다 날아가는 거야. 그리고 어머님, 세린 씨, 이 아파트 소유권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하나만 명심하세요. 서태경 씨가 공동 소유자로서 대출금, 상환 능력을 상실하면 전 이 아파트 당장 매물로 내놓을 겁니다. 태민과 세린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제야 그들은 그동안 조용히 순종하던 여자가 한 번 도끼를 품으면 얼마나 무서운 상대가 되는지 깨달았다. 시어머니가 다급히 전술을 바꿨다. 가족의 정과 도리를 들먹이며 눈물 연기를 시작했다. 도희야, 예쁜 아가, 어딜 간다는 거야? 네가 가면 우리 태경이 외로워서 어떡해? 부부가 어떻게 그렇게 오래 떨어져 사니? 그녀는 내 손을 부여잡고 눈물을 쥐어짜려 했다. 어머님, 저 영영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제 커리어를 위해 딱 1년 반 일하러 가는 거예요. 나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손을 빼냈다. 어머님이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잖아요. 남자는 바깥일이 우선이라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I mean then. 그래도 아프리카라니 거긴 덥고 위험하잖니. 몹쓸 병이라도 걸리면 어쩌려고 그래? 넌 가족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하는구나. 걱정 마세요. 국가에서 최고급 의료보험 다 지원해주고 연구소장님이 직접 추천하신 자리라 제 커리어에 사활이 걸린 일입니다. 나는 캐리어를 꺼내 보란듯이 짐을 싸기 시작했다. 사실 중요한 서류와 자료는 이미 다 챙겨둔 상태였다.
태경은 상황의 심각성을 그제야 뼈저리게 느꼈다. 그는 나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귓속말로 애원했다. 도희야, 제발 가지 마. 나를 봐서, 우리 가족을 봐서라도 가지 마. 내가 어머니랑 얘기할게. 이사 오지 마시라고. 태민이는 예전 아파트에 그냥 살라고 할게.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나는 서늘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서태경 씨, 이미 늦었어. 당신 결정은 이미 내려졌고, 당신 어머니와 동생은 내 마지노선을 산산조각 냈어. 내가 늘 말했지. 나에겐 개인적인 공간과 존중이 필요하다고. 근데 넌 항상 어떻게 하면 분위기 망치지 않을지, 어떻게 하면 네 엄마랑 동생 비위 맞출지만 궁리했지. 난 그냥 네가 힘들어하는 게 싫어서 그랬어. 그가 중얼거렸다. 내가 아니라 네 엄마겠지. 네 엄마가 펄펄 뛰며 난리 치는 게 두려웠던 거잖아. 나는 실소를 터뜨렸다. 엄마, 말씀 잘 듣는 착한 아들. 이미지랑 그 알량한 평화를 지키겠다고 내 권리를 팔아넘긴 건 너야. 난 이미 결정 끝났어. 너랑 싸우거나 탓할 생각도 없어. 너희들의 결정을 차분히 받아들이고 내 식대로 대응할 뿐이야. 나는 그에게 다가가 단호하게 말했다. 서태경 씨, 선택지 2개를 줄게. 첫째, 지금 당장 어머니한테 가서 아파트 판도는 어머니 노후 자금이니 한 푼도 건드리지 말고 꼭 쥐고 계시라고 해. 태민이 신혼집은 걔 능력껏 구하라고 하고 어머니 이 집으로 들어오시는 것도 안 돼. 예전 아파트에 그냥 사시든가 따로. 전세를 구하시든가. 네가 그렇게 해결하면 나 이 파견 취소할게. 어들는 하여는 네 돈든 네 돈든. 태경이 즉시 고개를 내저었다. 안 돼. 돈은 이미 태민이한테 갔어. 그걸 어떻게 다시 빼서? 어머니 스트레스 받으셔서 쓰러지실 거야. 그럼 2번째 선택지. 내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난 모레 출국할 거고 넌 이 집에서 네 어머니, 네 동생 챙기면서 매달 450만 원짜리 주택담보대출 이자 마간해. 단단히 각오해. 앞으로 1년 반 동안 지옥을 맛보게 될 테니까. 도희야, 너 지금 나한테 벌 주는 거니? 그의 얼굴에 절망이 가득했다. 스머뉴, 아니, 나 스스로를 보호하는 중이야. 나는 캐리어 지퍼를 닫았다. 이건 네 나약함과 무책임함이 부른 대가야. 만약 네가 이 기간 동안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책임지는 법을 제대로 배운다면 1년 반 뒤에 우리 결혼 생활에 신락 같은 희망이 남아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만약 네가 실패해서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고 대출금까지 연체시킨다면 내가 귀국하는 즉시 우린 이혼이야. 나는 침대 협탁 위에 미리 작성해둔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올려두었다. 그걸 본 태경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내가 빈말을 하는 성격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안방을 뛰쳐나가 시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기 시작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곧 시어머니의 찢어지는 듯한 통곡 소리에 묻혀버렸다. 은혜도 모르는 년, 저 독한 것 때문에 생떼 같은 내 아들 죽게 생겼네. 나는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음을 묵묵히 들으며 내면의 평정을 유지했다. 이 터무니없는 막장 드라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태경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건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반드시 떠나야 했다. 벽 너머의 전쟁은 갈수록 격렬해졌다. 시어머니의 통곡은 정교하게 계산된 한 편의 연극으로 변해갔다. 도희야, 네가 우리 모자지간을 무덤으로 끌고 가려 작정을 했구나. 그 먼 오지에 가서 혼자 뭘 어쩌겠다는 거야? 넌 그냥 우리 서씨 집안이 꼴 보기 싫어서 도망가는 거잖아. 태경이 혼자 대출금 갚게 놔뒀다가 나중에 이 아파트 너 혼자 독식하려는 수작 아니냐.
태경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있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도희,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히스테릭한 분노가 서렸다. 걘 나도 밉고 태민이도 미운 거야. 우리 식구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받드, 거라고. 도희 너 똑똑히 들어. 네가 한 발짝이라도 밖으로 나가면 나 이 집에서 혀 깨물고 죽어버릴 거다. 며느리가 시험이 말려 죽였다고 온 세상에 소문낼 거야. 나는 방문을 열고 침착하게 거실로 나갔다. 시어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입을 꾹 다물더니 증오와 위협이 가득한 눈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태경, 시어머니, 태민, 세린까지 네 사람이 거실에 모여 있었다. 어머님, 지금 목숨으로 절 협박하시는 건가요? 안타깝네요. 나는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가 네 사람을 차례로 응시했다. 첫째, 제 파견은 국가 프로젝트고 영광스러운 임무입니다.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제 커리어와 조국을 위해 일하러 가는 거예요. 둘째, 태경 씨는 어머님 아들이고 어머니를 모시는 건 그의 의무입니다. 며느리로서 전 결혼 생활 동안 제 도리를 다했어요. 제가 없는 동안 그 책임은 당연히 남편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셋째, 아파트 판 돈 8억은 아버님과 어머님이 평생 모으신 재산입니다. 그 돈이면 경기도 외곽에 작은 아파트를 사시거나 쾌적한 전셋집을 구해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어요. 그걸 아직 결혼도 안 한 막내 아들에게 다 퍼주고는 이제 와서 첫째 아들 부부의 등골을 빼먹으려 하시면 안 되죠. 시어머니가 분노로 하얗게 질렸다. 헛소리 마라. 내 돈이야. 내가 누구한테 주든 내 마음이라고. 맞아요. 어머님 돈이니 어머님 마음대로 하실 권리 있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어머님 재산을 다 처분하고 나서 어머님의 어리석은 결정으로 빚어진 결과를 수습하기 위해 제 재산과 제 공간을 희생하라고 강요하실 권리는 없습니다. 나는 미동도 없이 얼어붙어 있는 태경을 바라보았다. 서태경, 내일 아침 8시 비행기야. 네가 안 데려다 주면 택시 타고 갈 거야. 우리 결혼 생활 유지하고 싶으면 내가 없는 1년 반 동안 집안일 완벽하게 해내고 대출금 단 하루도 밀리지 말고 내 방문 열쇠는 내가 가져갈 거고 누구도 내 물건에 손대지 마. 돌아왔을 때 뭐 하나라도 없어지거나 망가져 있으면 법적 책임 톡톡히 묻게 할 테니까.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시어머니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제야 그녀는 도도이가 진심이라는 걸 깨달았다. 평화를 위해 참아주던 만만한 며느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때 세린이 비꼬듯 끼어들었다. 형님, 혹시 핑계대고 도망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프리카에 딴 남자라도 숨겨놨다든가. 파견은 그냥 변명 아니고요. 나는 서늘한 눈빛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윤세린 씨, 당신은 아직 이 집안 식구도 아니니까 입 함부로 놀리지 마세요. 한 번만 더 그딴 헛소리 짓거리면 명예훼손으로 당장 경찰부를 겁니다. 태민 도련님이랑 파혼당하기 싫으면 입 조심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세리는 내 기세에 눌려 흠칫하며 한 발 물러섰다. 나는 더 이상 누구도 쳐다보지 않고 내 방으로 들어갔다. 가족의 안정이란 여자 한 명의 희생과 인내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구성원 모두의 존중과 기여로 이루어진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나는 반드시 떠나야 했다. 나는 집문서, 은행 보안카드, 통장, 근로계약서 등 모든 중요 서류를 금고에 넣고 복잡한 비밀번호를 설정했다. 그런 다음 휴대폰을 꺼내내 담당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계획대로 진행해주세요. 제가 출국한 뒤 3개월 내로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연체되면 즉시 경매 절차 준비해 주시고요. 이건 도박이었다. 나는 태경이 아직 나를 사랑하고 우리의 공동 자산이 날아가는 걸 두고 보지 않을 거라는데 걸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동생,
역시 나라는 무료 한여 겸 ATM 기계가 사라진 뒤 곤두박질 칠 삶의 질을 견디지 못할 거라는 데 걸었다. 깊은 밤, 태경이 조심스레 방문을 두드렸다. 도희야, 제발 가지마. 눈물이 섞여 갈라진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문을 열고 지친 그의 얼굴을 마주했다. 안 갈 수 없어. 이건 내 일이고 내 자존심이야. 날 사랑한다면 응원해. 넌 네 어머니랑 동생 앞에서는 늘 물러서는 걸 선택했지. 이번엔 나를 선택해.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자신이 선택할 권리를 진작에 잃어버렸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는 내가 떠나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내가 없는 내일 아침, 캐리어를 바리바리 싸들고 들이닥칠 어머니와 동생을 어떻게 맞이할지 상상조차 하기 싫은 표정이었다. 나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이 상황은 그가 자초한 것이다. 내 말 명심해. 대출금 연체되는 순간 이 집 팔고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마지막 경고를 던지고 나는 방문을 닫았다. 내일은 내가 다시 태어나는 날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동이 트기 무섭게 집을 나섰다. 태경이 나를 배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그의 고통스러운 얼굴을 보면 내 마음이 약해질까 두려웠다. 택시를 불러 곧장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다. 출국장 라운지에서 나는 그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출발해. 몸 조심하고 집 잘 지켜. 그리고 휴대폰 전원을 끈 뒤 비행기에 올랐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날아오르자 창밖으로 장난감 레고블록처럼 작아지는 서울 도심이 보였다. 엄청난 안도감과 해방감이 밀려왔다. 내가 떠난 뒤 서씨 집안에 어떤 스펙터클한 막장극이 펼쳐졌는지 나는 알지 못했다. 나중에 들은 바에 따르면 시어머니는 태민과 세린을 대동하고 오전 10시 정각에 캐리어와 짐가방을 잔뜩 들고 우리 아파트에 입성했다고 한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는 호령을 시작했다. 태경아, 안방에 있는 제 화장품 병들 싹 다 치워라. 보기만 해도 골치 아프다. 그리고 태민이 컴퓨터 책상 이리 옮겨오고 오늘부터 우리 태민이가 저 방 쓸 거니까. 태경이 머뭇거렸다. 어머니, 도희가 자기 방에는 절대 아무도 들어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어요. 걔가 뭔데? 여긴 내 아들 집이야. 내가 이 집에 들어온 이상 모든 건 내 규칙대로 굴러간다. 시어머니의 등살에 밀려 태경이 마지못해 안방 문고리를 돌렸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도희가 열쇠를 가져가 버렸어요. 그가 당황하며 말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시꺼멓게 죽었다. 미친년 아니야 이거. 누구 들어갈까봐 문을 잠가? 당장 자물쇠 부숴버려. 하지만 태경은 감히 그럴 엄두를 내지 못했다. 문을 붙였다간 도희가 돌아와서 집안을 다 뒤집어 엎을 게 뻔했기 때문이다. 그는 진땀을 빼며 어머니를 달랬다. 어머니 태민아, 일단 당분간은 손님방 쓰자. 거기가 방도 더 넓고 볕도 잘 들어.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동의했지만 곧바로 새로운 난관에 봉착했다. 우리 집의 스마트 가전제품들을 단 하나도 다룰 줄 몰랐던 것이다. 식기세척기, 로봇 청소기, 스마트 오븐, 전부 내가 심혈을 기울여 해외에서 직구한 프리미엄 제품들이었다. 인터페이스는 전부 영어였고 작동시키려면 전용 스마트폰 앱과 연동해야 했다. 평생 버튼식 단순 가전만 써온 시어머니에게는 외계 문물이나 다름없었다. 스마트 밥솥으로 죽을 끓이려 해도 앱에서 쌀의 종류와 찰기를 설정해야 했고 온수를 틀려면 AI 스피커에 음성 명령을 내려야 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시어머니는 큰아들이 진수성찬을 차려올 거라 기대했다. 태경아, 가서 갈비찜 좀 찌고 된장찌개 좀 끓여와라. 태경은 평생 주방 근처에도 가본 적 없는 인간이었다. 요리는 늘 내 몫이었다. 마지못해 냉장고를 열었지만
텅 비어 있었다. 나는 출국 전 유통기한이 짧은 신선 식재료는 싹 다 버리고 라면 몇 봉지만 남겨두었기 때문이다. 어머니,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요. 없으면 사와야지. 뭐 하고 서 있어. 태경은 허겁지겁 근처 마트로 달려갔지만 1시간 뒤에나 돌아왔다. 시어머니와 세리는 이미 배가 고프다며 짜증을 내고 있었다. 그녀는 진짜 독사 같은 년이야. 일부러 우리 엿먹이려고 작정한 게 틀림없어. 시어머니가 탁자를 내리치며 길길이 날뛰었다.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한 태경은 더 큰 절망을 맛보았다. 내가 출국 전 아파트 관리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수도세, 전기세, 심지어 매달 전기, 배송되는 고급 원두와 꽃 구독료까지 집안에서 나가는 모든 자동이체를 태경의 주거래 카드로 싹 다 돌려놓은 것을 발견한 것이다. 나는 그런 사치스러운 소비를 취소하지 않았다. 그저 결제자만 바꿨을 뿐이다. 끝없이 이어지는 출금 내역 문자를 보며 태경은 거의 울기 직전이었다. 월급 받은 지 이틀 만에 그의 통장 잔고는 20만 원도 채 남지 않았다. 그는 다급히 어머니를 찾아갔다. 어머니, 제발 예전 아파트 판 돈 좀 주세요. 이번 달 대출금이랑 생활비 낼 돈이 없어요. 시어머니의 안색이 변했다. 무슨 헛소리야. 그 돈은 태민이 강남 아파트 계약할 돈인데 내가 단 한 푼이라도 건드릴 줄 아냐? 아니, 제 월급이 350만 원인데 어떻게 450만 원짜리 대출금을 혼자 감당해요? 도의가 가기 전에 지출 내역 전부 제 카드로 돌려놨단 말이에요. 태경은 벼랑 끝에 몰려 있었다. 시어머니와 세리는 서로 눈치를 보았다. 그제야 그들은 도희의 아프리카 파견이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통렬한 반격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태경의 삶은 생지옥으로 변했다. 낮에는 회사에서 빚 걱정에 집중하지 못해 계속 잔실수를 연발하다 상사에게 깨졌고 밤에는 집에 돌아와 어머니와 동생의 끊임없는 불만과 요구에 시달렸다. 시어머니는 밥맛이 없다고 불평했고 태미는 형이 자기 신혼집 알아보는데 차를 안 빌려준다고 투덜댔다. 세리는 집 와이파이가 너무 느려서 자기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이 끊긴다고 징징댔다. 태경아, 내 말 똑바로 들어. 시어머니가 다시 압박했다. 네가 알아서 이 집 대출금 해결 못하면 우리 태민이랑 세린이 아파트 계약 날아간다. 어머니, 전 진짜 방법이 없어요. 회사 동료들한테 급한 불 끌 돈 조금 빌리긴 했는데 당장 다음 달은 어쩔 거냐고요. 그리고 제가 왜 태민이 아파트까지 책임져야 하는데요. 태경이 마침내 폭발했다. 어머니, 애초에 그 아파트를 왜 파셨어요? 그거 부모님 노후 자금이잖아요. 그걸 태민이한테 다 줘놓고 정작 강남 아파트 계약금 하기도 턱없이 모자라면서 왜 우리 집에 와서 제 인생을 이렇게 망치시냐고요. 태경이 어머니에게 이런 식으로 대든 건 평생 처음이었다. 시어머니의 눈물 공격도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큰아들이 자신보다 훨씬 더 궁지에 몰려 있으며 팔자 한탄이나 들어줄 여유 따위는 없다는 걸 직감했다. 태경이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을 때 나에게서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눈 덮인 웅장한 아프리카의 어느 산봉우리 사진과 위치 태그가 함께였다. 이곳 경치가 참 아름다워요, 태경 씨. 잘 지내고 있나요? 그 메시지를 본 태경은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듯 다급히 내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는 가지 않았다. 그는 미친 듯이 답장을 썼다. 도희야, 제발 돌아와. 내가 다 잘못했어. 네가 없는 집은 집이 아니야. 나 어머니 때문에 미칠 것 같아. 당장 다음 달 대출금 막을 돈이 없어.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나서야 내가 먼저 전화를 걸었다. 도희야,
드디어 통화가 되네.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너 알아?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에는 울음기가 가득했. 난 잘 지내. 여기 통신망이 열악해서 주말에 시내로 나가야만 전화할 수 있거든. 내 목소리는 산맥의 공기처럼 차분하고 맑았다. 제발 빨리 돌아와. 어머니가 태민이네 전셋집으로 가겠다고 하셨는데 태민이랑 세린이가 결사반대했대. 게다가 어머니가 동네방네 네가 집안 돈 다 훔쳐서 도망갔다고 소문내고 다니셔. 채도민든 나는 코웃음을 쳤다. 내가 뭘 훔쳐? 난 내 옷이랑 업무 자료만 가져왔어. 돈은 당신 카드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거잖아. 정 부담스러우면 당신이 직접 취소해. 취소하면 대출 연체돼서 집 날아가잖아. 도희야, 너 진짜 원하는 게 뭐야? 이혼이야? 이혼? 아직 결정 안 했어. 내가 대답했다. 서태경 씨, 이제야 한 가정을 꾸리고 유지하는데 돈과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드는지 깨달았어? 알았어. 진짜 뼈저리게 알았어. 도희야, 미안해. 다시는 널 힘들게 하지 않을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내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과거 당신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지. 내가 다시 돌아가려면 당신이 뭘 해야 하는지 알려줄까? 말만 해. 뭐든지 다 할게. 그가 다급히 외쳤다. 첫째, 어머니와 태민 도련님에게 확실히 선을 그어 예전 아파트 판 돈 8억 중에 절반 이상은 당장 회수해서 어머니 노후 연금 신탁에 묶어도 태민 부부는 절대 그 돈에 손 못 대게 하고. 둘째, 어머니와 동생과의 관계를 명확히 재정립해 앞으로 우리 가족의 모든 결정은 우리가 함께 상의하고 최종 결정권은 나한테 있어. 셋째, 네가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1년을 버티면서 대출금 한 번도 안 밀리고 갚아낸다면 파견, 일정을 당겨서 6개월쯤 뒤에 돌아가는 걸 고려해 볼게. 만약 내가 실패하면? 그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다. 네가 실패해서 대출금 연체되면 곧바로 법적 절차 밟아서 집 경매로 넘기고 너랑 이혼할 거야. 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태경은 숨을 죽였다. 이것이 나의 최후 통첩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알았어. 약속할게. 반드시 해낼게. 그가 이를 악물며 대답했다. 전화를 끊은 직후 그는 곧바로 집으로 달려갔다. 집 안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다. 시어머니는 태민이 자신이 들어가는 걸 거부했다며 길길이 날뛰고 있었고 세리는 얄밉게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어머님 속상하신데 태민 씨는 왜 가만히 있어? 태경이 동생을 향해 돌진했다. 어머니가 자기 집까지 팔아서 니놈 돈 보태줬는데 너는 어머니를 이딴 식으로 대접해? 태민이 짜증 섞인 얼굴로 대꾸했다. 형, 왜 나한테만 그래? 세린이가 그러는데 어머니랑 같이 살면 우리 사생활이 아예 없어진대. 게다가 어머니 판 돈은 겨우 계약금 수준인데 강남 아파트 남은 대출금 수십억은 우리가 다 갚아야 하잖아. 나도 스트레스 받아 미치겠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태경의 이성의 끈이 툭 끊어졌다. 어머니 예전 아파트 판 돈 당장 내놔. 그가 갑자기 낮게 으르렁거렸다. 시어머니, 태민, 세린, 세 사람은 충격에 빠져 얼어붙었다. 8억 중에 최소 6억은 지금 당장 내 계좌로 보내. 그거 어머니 노후 연금으로 묶을 거니까. 태경이 반복했다. 소리를 지르진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서슬퍼런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시어머니가 곧장 눈물을 터뜨렸다. 태경아, 너 미쳤니? 그 돈은 태민이 아파트 계약금이야. 평생 뼈 빠지게 모은 돈을. 뼈 빠지게 모은 돈이요? 태경이 실소를 터뜨렸다. 어머니 노후 보장할 전 재산을 막내한테 다 퍼주고 어머니 인생 책임지는 건 나랑 도희한테 떠넘긴 게 공평하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도희도 없고
매달 450만 원 대출금이랑 생활비가 온전히 내 목을 조르고 있어요. 난 더 이상 숨도 못 쉬겠다고요. 그가 거실을 가리켰다. 어머니가 지금 깔고 앉아있는 이 아파트 대부분 도희가 낸 돈으로 산 거예요. 걔가 파견 나간 사이 대출금 밀려서 이 집 압류당하면 우리네 다 길바닥에 나앉는 겁니다. 태민과 세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들은 눈앞에 태경이 더 이상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호국케이, 장남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서태민, 당장 이체해. 태경의 목소리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다. 형, 이러면 안 되지. 나 이미 강남 아파트 가계약금 걸었단 말이야. 태민이 패닉에 빠져 소리쳤다. 내 알바 아니야. 태경이 차갑게 쏘아붙였다. 지금 당장 돈 안 보내면 나 바로 변호사 찾아가서 노인재산 은닉 및 횡령으로 너 고소할 거야. 넌 돈만 잃는 게 아니라 어머니 신뢰까지 잃게 될 거다. 태경은 막내 동생이 어머니라는 든든한 ATM 기계를 잃는 걸 무엇보다 두려워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결국 태경의 강경한 압박에 못 이겨 태민은 백기를 들었다. 그는 덜덜 떨며 6억 원을 형의 계좌로 이체했다. 태경은 그 돈을 즉시 내가 지시했던 노후 연금 신탁 계좌에 넣고 출금 조건을 극도로 까다롭게 설정해버렸다. 눈앞에서 6억이 날아가는 걸 본 시어머니는 억장이 무너지는 듯 했지만 더 이상 항의하지 못했다. 그녀도 도희의 부재가 이 집안의 권력 구도를 어떻게 박살냈는지 절감하고 있었다. 이제 이 집안의 새로운 실세는 분노에 찬 큰아들이었다. 그 후 2달 동안 태경의 삶은 고달팠지만 점차 규칙을 찾아갔다. 그는 유튜브를 보며 요리를 배우고 집안 청소를 하고 가계부를 쓰며 예산을 관리했다. 어머니와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해 파트타임 요양보호사도 고용했다. 무엇보다 그는 그동안 내가 짊어지고 있던 짐이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매일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 집안의 대소사를 보고했다. 초기에는 징징거리는 불만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내용은 감사와 그리움으로 변해갔다. 도희야, 오늘 먹을 만한 반찬 하나 만든다고 3시간 동안 주방에서 쩔쩔맸어. 넌 퇴근하고 와서 어떻게 밥도 차리고 설거지까지 다 했는지. 내가 진짜 이기적이었어. 어머니가 오늘 말씀하시더라. 너 돌아오면 우리 부부 일에 절대 간섭 안 하시겠다고. 네 말이 맞았어. 우리 가정일은 네가 결정하는 게 맞아. 그 메시지들을 읽으며 나는 내 목적이 완벽하게 달성되었음을 직감했다. 사실 나는 아프리카의 오지에 있지 않았다. 아프리카의 큰 대도시에 머물며 6개월짜리 원격 도시계획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었다. 환경이 쉽진 않았지만 시어머니가 상상하는 야생은 절대 아니었다. 나는 하루 8시간 쾌적한 오피스에서 일했고 남는 시간엔 책을 읽고 자기 개발을 하며 원격으로 내 가족의 혁명을 조종하고 있었다. 6개월 뒤 나는 약속을 지켰다. 연구소에 조기 복귀를 신청했고 넘치는 자신감과 새로운 에너지를 품고 나의 진짜 집으로 돌아왔다. 내가 귀국하던 날 아파트는 밝고 깨끗하고 평온했다. 태경이 직접 한상 가득 밥을 차려놓았다. 소박한 반찬들이었지만 맛은 훌륭했다. 거실에 앉아있던 시어머니는 나를 보자 예전의 오만 방자함을 완전히 거두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심지어 경외심마저 감돌았다. 도희 왔니?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지. 그녀가 따뜻한 둥골레차 한 잔을 내밀었다. 나는 잔을 받아들고 가볍게 목례를 했다. 태경을 바라보니 살은 좀 빠졌지만 눈빛은 훨씬 단단하고 성숙해져 있었다. 도희야, 집에 온 걸 환영해. 그가 다가와 나를 꽉 안았다. 지난 5년간 나눈 그 어떤 포옹보다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길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었다. 네가 없는 6개월 동안 확실히 깨달았어. 태경이 진지하게 말했다. 그동안 널 향한 내 사랑은 항상 네 희생 위에 세워져 있었어. 내가 너무 나약했지. 엄마 말만 잘 들으면 집안이 평화로울 줄 알았어. 근데 그 평화가 네 피와 땀을 깎아먹고 유지된다는 걸 모른 척했던 거야. 그가 말을 이었다. 어머니 예전 아파트 판도는 확실히 정리했어. 6억은 어머니 노후연금으로 묶어서 앞으로 생활비랑 병원비 걱정 없게 만들었고 나머지 2억만 태민이한테 전셋집 보증금 하라고 줬어. 강남 아파트는 당연히 포기했고 이제 걔도 자기 힘으로 빚 갚으면서 정신 차리고 살아. 어머니는 지금 손님 방에 계셔. 낮에는 요양보호사가 와서 돌봐드리고 어머니도 우리 안방이나 네 서재 근처에는 얼씬도 안 하셔. 그는 내 앞으로 새로 작성한 가족 합의서를 내밀었다. 거기엔 가족 내 중대사의 최종 결정권은 도도희에게 있다. 주택담보대출 및 생활비는 부부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단, 도도희의 커리어, 발전을 최우선 조건으로 삼는다 같은 조항들이 명시되어 있었다. 서태경 씨, 이 합의서 진짜 진심이야? 내가 물었다. 맹세. 그의 눈이 확신에 차 있었다. 도희야, 난 널 한 번 잃을 뻔했어. 2번 다시 그런 일은 만들지 않을 거야. 내 본가를 사랑하지만 난 내 아내인 너를 훨씬 더 사랑해. 그 순간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작은 얼음 조각들이 스르르 녹아내렸다. 나는 손을 뻗어 그의 손을 맞잡았다. 좋아, 믿을게. 하지만 명심해. 이런 일이 또 반복되면 2번째 기회는 없어. 내 파견 이후 우리 가족의 권력 구조는 완벽하게 뒤바뀌었다. 나는 더 이상 인내심 많은 착한 며느리가 아니라 이 집안의 단단한 조타수가 되었다. 시어머니는 나를 극진히 존중했다. 내가 언제든 떠날 수 있는 능력과 결단력이 있으며 그 뒷수습은 고스란히 자기 아들의 몫이 된다는 걸 뼛속 깊이 깨달았기 때문이다. 막내 태민 역시 전세 대출금의 압박 속에서 비로소 어른이 되어갔고 더 이상 형과 형수에게 의존할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열심히 살기 시작했다. 나는 직장에 복귀하자마자 아프리카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을 인정받아 연구소 역사상 최연소 부소장으로 승진했다. 연봉은 수직 상승했고 내 사회적 입지는 더욱 탄탄해졌다. 태경 역시 일터에서 안정을 찾았다. 그가 혼자 힘으로 집안의 위기를 극복해낸 경험이 업무적인 책임감으로 이어져 상사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주말 저녁 우리 가족은 다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우리 태민이 타령을 하지 않았다. 대신 가장 맛있는 갈비찜 고기를 내 밥그릇에 올려주며 회사 일은 힘들지 않으냐고 다정하게 물었다. 도희야, 네가 최연소 부소장이 된 건 우리 서씨 집안의 큰 자랑거리란다. 동네 사람들이 우리 며느리 대단하다고 아주 난리야. 그녀가 자랑스러운 듯 말했다. 나는 그저 빙긋 웃었다. 사실 내 파견의 진짜 목적이 시댁 가문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찬란한 미래를 쟁취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은 굳이 말하지 않았다. 우리가 겪은 가족의 위기는 수많은 현대 가정이 직면하는 문제의 축소판이었다. 가부장적인 전통적 가치관과 독립적인 현대 여성의 가치관이 정면으로 충돌할 때 새로운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완전히 판을 엎는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나의 6개월간의 아프리카 파견은 그 변화의 촉매제였다. 그것은 나에게 결혼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지 확인시켜 주었고 내 남편에게는 책임감과 존중의 무게를 깨닫게 해주었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태경이 자진해서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시작했다.
그가 거품 묻은 손으로 나를 돌아보며 씩 웃었다. 도희야, 예전에 네가 나보고 덜 자란 어린애 같다고 했잖아. 이제야 진짜 남편 노릇이 뭔지 알 것 같아. 나는 그에게 다가가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다. 아직 늦지 않았어. 거실 창밖으로 서울의 따스한 노을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눈앞에 펼쳐진 평화롭고 조화로운 광경을 바라보며 나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다소 극단적이고 황당해 보였을지 모를 단 한 번의 도피를 통해 나는 가족 내에서의 진정한 존중을 이끌어냈고 나 자신의 자아 실현까지 완벽하게 이루어냈다. 이것이야말로 나의 완벽하고도 진정한 승리였다.